에휴, 곧 유통기한도 끝나는데 다 버려야겠네.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저녁 7시. 불 켜진 고깃집 홀에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12개. 손님은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평일 3일 연속 매출 빵원. 냉장고 안에는 진공 포장된 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합니다. 피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매달 500만 원. 눈 뜨면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건물 융자 이자입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2년이면 1억 2천. 장사가 잘 되면 버틸 수 있겠지만 새해에도 손님들은 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좋은 재료만 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강철 같은 믿음에 15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식당 차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 고민을 진짜로 했습니다. 건강을 팔던 남자. 저는 원래 사람 몸을 만지는 일을 했습니다. 건강관리 트레이너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20년 넘게 했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 그 일에 쏟은 셈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원들 자세 잡아주고 운동 프로그램 짜주고 식단 상담도 했습니다. 제가 좀 꼼꼼한 편이었거든요. 회원 한 분 한 분 몸 상태를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 어깨 수술 받으신 분, 다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한테 배우면 다치지 않는다고. 운동하다 몸 망가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무리하게 하다가,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저는 그런 분들 다시 회복시켜 드리는 게 특기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 때 팀장이 됐습니다. 후배들 가르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는데 고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퇴근하면 맨날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특이했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자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위는 어디서 왔고, 숙성은 얼마나 됐고, 어떤 온도에서 구워야 하고, 저는 그냥 맛있으면 됐는데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 친구 집안이 정육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보면서 자란 거였습니다. 저도 고기 굽는 건 좋아했습니다. 회식 때마다 제가 굽는 역할이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구우면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불 조절을 잘했거든요. 센 불에 겉을 익히고 약한 불에 속을 천천히 익히고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별명이 고달이었습니다. 고기 굽기 달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습니다. 회식 때 고기 좀 잘 구웠다고 달인이라니. 근데 그때는 그게 자신감이 됐습니다. 나는 고기를 안다. 고기를 잘 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40대 들어서면서 제 일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더군요. 젊은 트레이너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뛰어도 끄떡없는데 저는 슬슬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내가 남 건강 챙겨주면서 정작 내 몸은 망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직접 몸 쓰는 것 말고 다른 걸 해보자.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건강용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압용품, 운동기구, 의료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제조업체랑 미팅하고 법인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녹아 있으니까 실제로 쓸모가 있었거든요. 거래처도 생기고 매출도 났습니다.
직원도 뽑았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만드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제품 만들면 알아서 팔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군요. 마케팅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유통망을 뚫어야 하는데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돈, 알리는데도 돈, 팔아주는데도 돈. 그래도 버텼습니다. 홈쇼핑에 들어가면 대박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홈쇼핑 준비를 했습니다. 샘플 만들고 영상 찍고 미팅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아내가 깨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스트레스성 급성 증상이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건강 챙겨주던 사람이 제 마음은 못 챙겼습니다. 몸은 알겠는데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책, 뇌과학 책, 명상 관련 책,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홈쇼핑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일정이 다 틀어졌거든요. 다시 준비하기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많았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3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 둘.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었습니다. 늦둥이들이었습니다. 40 중반에 결혼해서 받은 선물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노후 자금은 어쩌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부동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땅은 배신 안 한다고.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고.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내 사업이 안 풀리는 건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어려워서다. 직접 뭘 만들어 파는 것보다 건물 지어서 세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땅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건물은 망하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 욕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남의 힘을 빌리자. 땅의 힘, 건물의 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 사서 읽고 강의 듣고 법원에 가서 실제로 입찰 현장도 봤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매물 나올 때마다 현장 가보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제가 사업하면서 그걸 따라다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는 것보다 그냥 땅 사서 건물 직접 올리자. 경매보다 돈은 더 들지만 확실하다. 내가 추진력은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추진력이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면 멈춰야 하는데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시장조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천 동인천 쪽에 땅을 봤습니다. 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값도 적당했습니다. 여기다 건물 올리면 새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계약을 했습니다. 융자를 끼고 인생 최대의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억의 무게. 땅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제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융자였습니다. 은행 돈, 제2금융 돈. 이자만 잘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땅값이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물 올리는데 또 돈이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설계비, 인허가 비용, 자재비, 인건비. 하나하나 견적이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부동산 하던 때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빚내서라도 사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건물 올리고 나면 값이 오를 거다.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웃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건물 짓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근 값이 뛰고 시멘트 값이 뛰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처음 견적보다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융자를 더 받아야 했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처음에 낮은 금리로 받았는데 변동금리였거든요.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제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대였는데 어느새 500만 원을 넘기더니 6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4층짜리 건물. 올려다 보니까 뿌듯하더군요. 내가 이걸 지었구나.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생겼구나.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세입자만 구하면 됐습니다. 1층은 상가, 위층은 원룸이나 사무실로 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상권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전철역은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안 했다는 걸. 그냥 역세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세권에도 급이 있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역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이 있습니다. 제가 고른 곳은 후자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건물은 떡하니 서 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는 빠져나갔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사라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새가 안 나간다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내가 거실에 오래 앉아 있더군요. 불도 안 켜고. 저는 방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1층 상가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차라리 사장님이 직접 뭘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직접 뭘 하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트레이너 시절에 같이 고기 먹으러 다니던 친구. 정육점 집안 출신. 지금은 육류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밥 먹자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황 얘기하다가 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건물 지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형님이 고기를 잘 굽잖아요. 고깃집 해보시지. 고기는 제가 대드릴게요.
좋은 거로. 고깃집이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식당을 합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고 몸도 고되고 손님 상대하기도 힘들고. 근데 생각이 바뀌더군요. 어차피 건물 세 안 나가면 이자만 물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장사를 하면 적어도 이자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잘 되면 돈도 벌고. 나는 고기를 잘 굽잖아. 좋은 재료만 쓰면 손님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1층에서 고깃집 해볼까 한다고.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건물 지은 게 첫 번째 실수라면 거기서 직접 장사하겠다고 한 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안 보였습니다. 밀린 이자가 눈앞에서 계속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식당 인테리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군요. 주방 설비, 환기시설, 냉장고, 테이블, 의자. 하나하나 다 돈이었습니다. 저는 컨셉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깃집은 싫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 같은 느낌. 거기서 좋은 고기를 먹는 경험. 그게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분당에서 살 때 제가 단골로 가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악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였습니다. 테이블도 좋은 걸로, 의자도 편한 걸로, 조명도 분위기 있게. 카페 느낌 나는 고깃집. 그게 제 콘셉트였습니다. 또 하나 고집한 게 있었습니다. 연기 문제였습니다. 고깃집 가면 옷의 냄새 배잖아요. 기름도 튀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기 힘들거든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고깃집을 잘 못 갔습니다. 가면 아이들 옷에 냄새 배고 피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연기 안 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기를 주방에서 다 구워서 나가는 방식. 손님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연기도 없고 냄새도 안 배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뉴도 정했습니다. 우대갈비랑 통삼겹을 메인으로. 이 동네에 우대갈비 파는 데가 없었거든요. 차별화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는 친구네 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최상급으로. 돼지고기도 최상급, 소고기도 최상급. 한우는 2플러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넘버원 등급만 썼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기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싼 고기랑 비싼 고기 차이를 알았습니다. 저품질은 제 손으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담서연. 정성을 담아 서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판 달고 오픈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떨렸습니다. 기대도 됐습니다. 이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자도 갚고 빚도 갚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고깃집 담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9이었습니다. 오픈빨의 함정.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중 무휴로 가기로 했거든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둘 다 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처음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손해 보더라도 싸게 팔아서 사람들 끌어모아야 한다고.
일단 맛을 보여주면 단골이 생긴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8,000원짜리 갈비탕을 8,000원에 팔았습니다. 원가가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8,000원에 판 겁니다. 팔수록 손해였습니다. 근데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싸고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줄 서서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손님은 많이 왔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픈 첫 달에 재료비만 2천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2천만 원이요? 한 달 만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손님은 많이 왔는데 왜 돈이 없지?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원가보다 싸게 팔았으니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였습니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였습니다. 일단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팔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군요. 남는 게 있어야 팔 맛이 나는 건데 팔수록 손해니까 바쁘기만 하고 돈은 없었습니다. 행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가격을 정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뚝 줄었습니다. 싸니까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싸지면 안 오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로 생긴 가게는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몇 달은 손님이 꾸준히 왔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가율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쓰는 고기가 비싸니까 재료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40%에서 50%? 보통 식당들은 30% 안팎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절반이 재료비였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고기를 썼냐고요? 저한테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건강 트레이너를 하면서 좋은 재료의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몸에 들어가는 건 좋은 걸로 먹어야 한다.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타협을 못했습니다. 싸구려 고기를 팔 바에는 장사를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집이었습니다. 장사는 남겨야 하는 건데 저는 퀄리티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시장 특성을 몰랐습니다. 인천이 원래 물가가 싼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음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싸고 양 많은 집이 잘 되는 동네입니다. 근데 저는 분당 스타일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분위기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 거기에 맞는 가격.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저는 인천에서 분당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도 매출이 나왔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 5천만 원 팔면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 대신 이자 빼고 나면 1,000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걸로 생활하고 이자 내고 빠듯했지만 굴러는 갔습니다. 직원도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점심 저녁 둘 다 못하니까요. 주방 보조 1명, 홀 직원 1명. 인건비가 또 나갔습니다. 근데 장사가 되니까 감당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아침 11시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연중무휴. 쉬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치 매출이 날아가잖아요. 몸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없었습니다. 얼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애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7살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아빠 요즘 왜 맨날 안 와?
가슴이 찔리더군요. 나중에 돈 벌면 시간 내줄게. 그때까지만 참아.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운동 체력이랑 장사 체력은 다르더군요. 운동은 쉬면서 하는 거지만 장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목도 저리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제 좀 있으면 빛이 보일 거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1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시간 좀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모습이 눈에 밝혔거든요. 큰애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애도 아빠를 낯설어 하더군요. 그날 딸아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보조바퀴 뗀 두 발 자전거.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안장 잡고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7살이 언제 이렇게 컸나? 몰랐습니다. 1년 넘게 얼굴도 못 봤으니까요. 아이를 붙잡다가 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깔면 안 되니까 몸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어깨랑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뚝! 어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부러진 어깨로 굽는 고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해야 합니다. 2주 정도 입원하셔야 하고요. 그 후에 석 달은 깁스하고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입원, 석 달 안정. 가게는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게 누가 돌립니까? 직원들한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저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손맛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메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2주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입니까? 그 사이 가게 매출은 0이 됩니다. 이자는 나갑니다. 직원 월급은 나갑니다. 생활비는 나갑니다. 저는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깁스만 하면 안 되냐고. 의사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뼈가 어긋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 움직임에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자가 매달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깁스를 했습니다. 팔걸이로 어깨를 고정했습니다. 왼팔을 못 쓰게 됐습니다. 오른팔 하나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더군요. 사장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썰었습니다. 오른손만으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오른손만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었습니다. 오른손만으로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2달을 버텼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지더군요. 뼈가 어긋나게 붙었습니다.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 수술 안 하셨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장사해야 해서요. 돈 벌어야 해서요.
그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게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픈빨이 끝나고 있었거든요. 1년 넘으니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아니니까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단골은 있었습니다. 근데 단골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원가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고기값은 안 내렸으니까요. 매출은 줄고 원가는 그대로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금을 잘 몰랐습니다. 장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매출이 나면 그게 다 내 돈인 줄 알았습니다. 부가세 10%, 카드 수수료 2%, 소득세, 이것저것 빼면 20%가 넘게 나갔습니다. 버는 것 같은데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밀렸습니다. 재료비도 밀렸습니다. 친구네 회사에서 외상으로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거기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 달에 밀린 2천만 원. 그게 아직도 다 못 갚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가게 불 끄고 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자 얼마 밀렸고, 세금 얼마 밀렸고, 재료비 얼마 밀렸고,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아내한테 자세한 얘기는 못했습니다. 좀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건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차마 숫자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끝나고 가게에서 소주 한 병. 아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술 먹으면 잠이 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신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멘탈이 나가거든요. 오늘 손님 많이 오나 안 오나? 내일은 어떨까? 다음 달 이자는 낼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장사가 멘탈 나가기 딱 좋은 직업인 것 같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다들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요. 점심에 문 열어봐야 인건비랑 전기세만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줄였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만 도움받고 인건비라도 아끼려고요. 근데 혼자 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주문 받고 고기 굽고 야채 다듬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한 사람이 다 해야 했습니다. 어깨는 아직 완전히 안 나았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15억이 물거품이 된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가게 연지 2년째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손님 없는 저녁,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5시, 홀에 불을 켰습니다. 난방을 틀었습니다. 고기를 꺼내서 준비했습니다. 야채를 손질했습니다. 소스를 점검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8시, 9시, 10시, 11시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매출 0원. 그런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이틀 연속, 사흘 연속, 지난주는 평일 3일 연속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요일 0, 목요일 0, 금요일 0,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기록.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고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대갈비, 통삼겹, 항정살, 다 최상급 고기들입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피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고기인데 누가 좀 먹어줬으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버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상한 고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다 돈인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상한 걸 팔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좋은 재료, 좋은 레시피, 좋은 분위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손님이 있어야 장사지 손님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식업은 종합예술이라는 걸. 맛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맛도 완벽, 분위기도 완벽, 마케팅도 완벽, 가성비도 완벽, 위치도 완벽, 서비스도 완벽. 그래야 손님이 왔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맛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등한시했습니다. 마케팅은 처음 몇 달만 하고 손을 놨습니다. 지쳤거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매일 12시간씩 일하는데 또 마케팅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마케팅 안 하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옵니다.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가성비도 문제였습니다. 좋은 고기 쓰면서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비싼 고기 안 먹습니다. 10,000원짜리 삼겹살에 익숙한 동네에서 30,000원짜리 고기를 팔았습니다. 처음엔 궁금해서 오지만 2번, 3번 오지는 않습니다. 위치도 문제였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역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 내려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에 고깃집이 몇 개나 있나 봤습니다. 30개가 넘더군요. 반경 500m 안에. 다들 저보다 쌌습니다.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저보다 단골이 많았습니다. 왜 진작 이 조사를 안 했을까? 땅 살 때, 건물 지을 때, 가게 열기 전에 왜 안 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15억이 묻혀 있으니까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습니다. 눈 뜨면 또 가게 가야 하고 또 손님 안 오는 거 지켜봐야 하고 또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요. 보험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 돈으로 빚 갚고 아이들 키우면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가족한테 이득 아닐까? 죽느냐 사느냐. 그 고민을 진짜로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가게에 나왔습니다. 불 꺼진 홀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가게에 있어. 집에 와. 애들이 아빠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큰애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불을 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돈보다 아빠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군요.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도 안 나오는 달이 생겼습니다. 원가 빼고 이자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버틸수록 빚만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가게 접으려고 한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 해방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게를 접는 것도 돈이 들더군요. 인테리어 철거비, 원상복구비, 위약금. 나가야 할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습니다. 건물 융자, 밀린 재료비, 밀린 세금, 밀린 카드값. 다 합치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싫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시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2021년에 부동산이 최고점이었거든요. 그 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이 떨어졌습니다. 15억 들인 건물. 지금 팔면 12억 받을까 말까 했습니다. 3억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융자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빚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매수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 동네에 건물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 안 나가는 건물을 누가 삽니까? 가게는 계속 열어야 했습니다. 폐업 준비하면서도 장사는 해야 했습니다. 매출이라도 조금 나와야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요. 손님 없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한 테이블, 오늘 0 테이블,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홀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놓친 걸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 부동산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 전문 분야도 아닌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혹했습니다. 건물 지으면 세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 그 말에 속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 시장 조사를 안 했습니다. 땅 사기 전에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조사했어야 합니다.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상권이 살아있는지, 경쟁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봤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역세권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새 안 나갈 때 직접 장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공실로 두고 버텼어야 합니다.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시작했어야 합니다. 조급했습니다. 당장 이자 내야 하니까 조급해서 더 큰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실수. 내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좋은 재료, 좋은 분위기.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손님 눈높이가 아니라 제 눈높이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싸고 양 많은 고깃집. 그게 이 동네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마케팅을 손놨습니다. 요즘 세상에 마케팅 안 하면 없는 가게입니다. 힘들다고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계속 알렸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몸을 너무 혹사했습니다. 15개월 무유. 그게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쉬어야 오래 갑니다.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숫자를 몰랐습니다. 원가율, 세금, 수수료 다 계산하고 시작했어야 합니다. 저는 대충 남겠지 했습니다. 대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실수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텅 빈 홀, 손님 없는 저녁, 15억이 묻힌 건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압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기 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 몸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 그거였습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돈이 안 돼도 행복한 일,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4년째 공부 중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웰빙 프로그램. 가게 문 닫으면 그걸 시작할 생각입니다. 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돈 욕심 버리고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 2년 동안 고깃집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돈으로 배웠습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첫째, 모르는 분야에 큰돈 넣지 마십시오. 저는 부동산을 몰랐습니다. 요식업도 몰랐습니다. 근데 15억을 넣었습니다. 아는 분야였으면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뭐가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은 다릅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장 조사는 목숨입니다. 내가 뭘 팔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님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짜리 고기를 먹는지, 경쟁 업체는 몇 개인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내 눈높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셋째, 추진력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밀어붙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길에서 밀어붙이면 낭떠러지로 갑니다.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이 저를 망쳤습니다. 넷째, 원가 계산은 기본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수수료 다 빼고 얼마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대충 남겠지 했습니다. 대충은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섯째, 쉬어야 오래 갑니다. 15개월 무휴가 자랑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제 어깨가 증거입니다. 어긋나게 붙은 뼈가 증거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가족이랑 시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여섯째,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벌겠다고 아이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빠 없이 크는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돈 아무리 벌어도 가족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일곱째, 손절할 때 손절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 투자하면 살아날 것 같지만 대부분 더 깊이 빠집니다.
이미 쓴 돈 아까워서 더 붓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1년은 더 버텼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1년 전에 접었어야 했습니다. 여덟째,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기 굽는 걸 좋아하는 것과 고깃집 사장이 되는 건 다릅니다. 취미와 직업은 다릅니다. 20년 해온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건 좋지만 전 재산 걸고 도전하는 건 도박입니다. 이게 제가 15억 주고 배운 것들입니다.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배웠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었으면 더 큰일 났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 요즘 저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마음에 대한 책, 뇌과학에 대한 책, 가게 문 열기 전에 2시간씩 읽습니다. 이번 실패로 배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만 쫓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빚은 많지만 건강은 있습니다. 어깨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언젠가 팔리겠지요. 손해보고 팔더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게는 조만간 문 닫습니다. 폐업 신고하고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웰빙 프로그램. 제가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최근 4년간 공부한 것들을 합쳐서 만들 겁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강연이니까요. 제 몸 하나면 됩니다. 시설 투자 필요 없고 재료비 필요 없습니다. 리스크가 적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키울 생각입니다.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배웠으니까요. 자영업 어려운 분들 요즘 많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술로 달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가족한테 얘기하십시오. 친구한테 얘기하십시오. 힘들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도움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한테 제대로 얘기 못했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진작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덜 힘들었을 겁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면 꼭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조사 하셨는지, 원가 계산해 보셨는지, 그 분야 경험이 있으신지.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퇴직금, 노후자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얼굴 잘 보십시오. 표정이 어두우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힘들어 보이시면 손 내밀어 주십시오. 창피해서 말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해봐야죠. 살아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건강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거 잃으면 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15억 잃고 배운 겁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자영업 하시다가 힘드셨던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